내가 심리가 안정이 되면 나 자신이 행복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안정이 되면 주변 사람에게도 안정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하면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고요. 우주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왜 1:1 상담에 제가 마음을 두었을까? 저는 그 한 사람 안에 정말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정말 목도합니다. 한 사람이 곧 우주라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기쁨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하는데, 자, 제가 그 심리병리 구분을 그래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나는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노멀이라고 하는데, 프로이트는 정상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프로이트는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 그랬습니다.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일과 가족이라 그럴까, 사랑,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루는 큰 두 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자, 정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정상인 것은 정상이 아닌 걸 볼 때 더 잘 드러나겠죠.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 때의 주제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주로 다룬 것이 노이로제죠. 노이로제. 영어로 뉴로시스라고 하는 것. 이 노이로제는 이 부모 밑에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의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이제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부모님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옵니다. 비자발적으로 왔을 때 이제 뭐 지금까지 어떤 게 뭐 제일 힘든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평범한 집에서 너무 모범적으로 잘 자라서 이때 그 고통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 좀 지나면은 그게 아님이 판명이 되는 거죠. 네.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키워도. 그런데 노이로제는 그런 그 어떤 이 일정한 방식을 행하다가 그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져서 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사실은 이걸 원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고민한다 그럴까? 그런 스타일을 우리는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는 사실은 환영받는 분들이에요.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하면서 뭐가 잘못되면 상사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기를 탓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오늘 또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런 스타일이 노이로제라면, 그 다음에 써 있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노이로제 환자보다 인격장애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 자체가 과거에는 어떤 그 가정이면 가정의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집은 이런 분위기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것에 순종하는 분위기고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분위기였다면, 오늘날은 시대 정신 자체가 나르시시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이로제 환자보다는 인격장애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인격장애는 무엇일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할 때는 이 DSM-4의 그 인격장애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그거는 이번에는 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형태의 인격장애가 있는데, 결국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내가 주로 쓰는 방식이 굳어진 것이 성격이고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인격 장애입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노이로제 환자들은 자기가 그 병식이라 그러죠. 인사이트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병식이 있는데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환자들은요. 퍼스널리티 자체가 나한테 신토닉하잖아요. 내 동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기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보면은 A라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고 B라는 사람도 날 싫어하고 주변 사람이 다 날 싫어한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보면 오히려 이 사람이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일 확률이 크겠죠. 꼭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도저히 손을 못 댄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고 내가 도망가는 게 낫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사이코야 할 때, 이 사이코야 할 때는 뭐냐면 사이코시스, 정신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증은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에요. 그러면 정신증은 무엇인가? 정신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 사람 정신병자야. 저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그건 아니죠. 언제나 현실입니다. 언제나 현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제 목소리만 들리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귀 속에 속삭속삭 너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말을 듣는다고 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환청이라 그러고 정신분열증이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현실,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걸러지는 그것이 정신증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사이코야 그런 거는 굉장한 이 낙인이죠. 낙인. 굉장한 낙인인 거죠. 저 사람 사이코야. 나는 정말 손을 못 대겠어. 저 사람 오면 도망가는 게 나아.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기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질문 받고 끝날까요? 네, 그래요. 자, 제가 이 인간의 욕구를 두 사람의 학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내 욕구에 어떤 걸 채워주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을까? 재미가 있어서? 혹은 뭐 의리를 지켜야 돼서? 나를 누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의리가 나한테 중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재미가 없다.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오시겠죠.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를 바랐는데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그 매슬로우의 두 번째 매슬로우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보통 매슬로우의 욕구를 피라미드로 그립니다. 예. 그래서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수면, 뭐 배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생식 이런 것들의 욕구죠. 인간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지금 이 사회가 발달하고 굉장히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생존의 욕구가 가장 지금 시급한 시기가 역설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금 그게 아주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이분께서 인간은 결국 간단히 표현하면 입. 그 다음에 이건 뭔지 잘 아시죠?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사는 거예요. 대사죠, 대사. 보세요. 이게 다 사업이에요. 우리 애기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상사한테 저 애기 기저귀값 없고 분유값 없어요. 그러죠. 분유와 기저귀죠, 이게. 우리 일생 내내 분유와 기저귀로 사는 거죠. 일생 내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대사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이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됐다.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길을 뚫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리적 욕구예요. 근데 이제 매슬로우는 어떻게 봤냐면 이게 채워져야 이게 채워지고 이게 채워져야 이게 채워지는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매슬로우가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굉장히 가난해서 내가 먹고 살 건 없지만 안전의 욕구나 자존감의 욕구나 무슨 뭐 자아실현의 욕구나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판받는 부분인데 중요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 자존감, 자아실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그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인데 우리도 사랑과 소속의 욕구 너무 중요하고 자존감의 욕구도 중요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막 자아실현까지 하신 분들 같으세요. 자아실현까지 하신 분들 같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눌렸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자아실현.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꼭 무슨 뭐 예수나 석가나 무슨 뭐 마하트마 간디나 그런 사람들만일까. 이름 없는 주부일지라도 나름대로 저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앞부분의 인간의 욕구를 설명한 윌리엄 글라서의 것을 저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윌리엄 글라서는 어떻게 봤냐면 생존의 욕구를 제일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본 것은 똑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힘의 욕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힘의 욕구.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오르거나 혹은 돈이 많거나 혹은 학식이 많거나 그렇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도 파워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존재감을 마음껏 뽐내고 싶습니다. 내 파워를 마음껏 휘두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이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가 뭐 부하를 거느리고 프로젝트를 막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다음 또 중국으로 진출하고 이게 안 되고 집에 전업주부로 있다. 그러면 이 파워 욕구를 누구한테 행사하겠습니까? 자식과 남편만, 애꿎은 남편만 쥐어잡는 거죠. 당신 출세해라. 너 공부 잘해서 엄마의 체면 좀 세워줘라. 내가 못 간 어느 학교 좀 가줘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파워를 내가 행사해야 되는데 대리로 행사하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모습일 때 그것은 내 파워 욕구가 어디서 채워지나 한번 이렇게 반성만 해봐도 그러면 딴 데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딴 데 이제 아이를 그만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그런 호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남편만 제일 뭐라 그럴까 만만하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면은 못 하겠는데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의 욕구도 매슬로우와 동일하죠. 사실은 이 소속의 욕구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소속의 욕구가 안 채워져서도 고통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을 내가 만들죠, 이제. 무슨 회다, 뭐 어머니 모임이다 해서 내가 만들어서 회장이 됨으로써 파워 욕구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도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재미의 욕구. 자, 저는 이 글라서가 재미의 욕구를 말한 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인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지겹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부러워하는데 정작 내 일이 나는 재미가 없다. 돈은 많이 벌리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참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반면에 내가 재밌어서 하는 일은 돈이 안 벌려도요, 정말 밤잠을 안 자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난한 무슨 연극 지망생이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재주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재미의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새로운 거를 알 때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 그럽니다. 새로운 거를 알 때.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재미도 되고 소속도 되고 또 많은 걸 알아서 파워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 자유가 아주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실존주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던져졌다라고 얘기해요. 베르펜 그러면 던진 건데 게버르펜 하이트라고 그러죠. 피투성.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과 죽음은 우리가 자유의사를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유를 발휘하지 않고는 병이 납니다. 자발적으로 하거나 자유롭게 하지 않은 것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그 마음을 읽어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 외에 강요하지 않아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생생하고 재미가 있지, 억지로 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유.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시간이나 돈, 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비록 노예처럼 묶여 있진 않을지라도 뭐 내가 번 돈은 전부 다 시집에 보내야 된다든지 내가 번 돈을 전부 남편에게 바쳐야 된다든지 하면 그거는 굉장히 나는 부자유한 존재가 되고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6번에 보시면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일까? 인간의 특징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불만의 존재입니다. 자, 나는 지금 나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언제나 그 이상을 꿈꿉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했으면 그 순간 그거는 이미 나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며칠 행복을 줄 것이고 어떤 것은 한 달, 1년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불만의 존재입니다. 불만의 존재. 역설적으로 하면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한 사람이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책은담이나 이런 데서 자족이나 그런 거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그 이상을 꿈꾸는 존재다. 자,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는 내가 100년을 못 살고 언젠간 죽고 또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있어서 내일 일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환상을 갖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혼을 이 속에 품고 있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죽고 누구는 죽고 내 친구도 죽었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아마 우리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못 사나 봅니다.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어떤 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정되어 버리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이는 어릴 때 뭐 다리를 다쳐서 키가 뭐 얼마 안 크고 또 뭐 공부를 못하고 이러니까 얘는 뭐가 어떻게 안 될 거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고무줄처럼 어떤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여유가 많은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날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부모의 경제 수준이 뭐 그대로 뭐 아이들의 무슨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소성, 결정된 게 없다.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우리한테 가장 싫은 게 뭘까요? 내 인생이 아주 빤하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를 못 견디게 합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를 신나게 하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는요, 제가 나중에 이 자아방어 기제는 제가 프로이트 하면서 다시 하기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인격장애, 행동장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실예로 최근에 저희 회사 임원이 상임 멤버이기도 하지만 그 인격장애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시욕 그리고 무조건적인 반대, 다른 임원들과의 조화가 안 되는. 네, 조화가 안 되고. 그래서 몰랐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 6개월 만에 알았어요.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잘 모르겠지만 자기 과시욕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항상 옳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고 과시욕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날 따르기를 바라고 네. 항상 내가 무대 중앙에 서야 되고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인격장애이다라고 할 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인격장애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고쳐야 된다 혹은 내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라고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이 맞추질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문제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격장애인 분들은 비자발적으로 치료에 오기가 쉬워요. 주변 사람이 너무 예를 들면 아빠가 그렇다 그러면 이 처자식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 아빠 치료받아야 된다고 강제 입원을 한다든지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발성을 얘기했는데 자발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당신이 문제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 메시지라고 해요. 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메시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고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뭐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뭐 그분을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포럼에서 들은 얘기인데 회사에서 N명이 필요하다. 사람이 이 회사를 유지하려면 N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 지금까지는 N-2를 써서 독촉해서 막 타이트하게 하면 비용 절감을 하고 많은 그 이윤을 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최근에는 N+2를 한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러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커미트먼트가 더 생긴다는. 제가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N-1 이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었는데 그분을 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도 이게 제가 지금 순전히 추측입니다.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장애죠.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항상 내가 주동해야 되고 내가 항상 이 센터에 딱 서야 되고 주목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건 언제나 옳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찬사를 바쳐야 되고 어쩜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어쩜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젊으십니까? 어쩜 그렇게 예쁘십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잘할 때 부모에게서 적절한 공감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헝거로 남아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공감을 받아야 큽니다. 분유를 주고 모유를 주고 밥을 줘서도 크지만 사랑과 인정과 공감을 받고서야 큽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받고 몸만 컸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두 개의 자루보따리를 들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밥을 먹어야 산다는 자루보따리고 또 하나는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큰다는 자루보따리인데 이게 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채워졌으면 우리가 적자라는 말을 아시죠? 적자. 그 적자는 그 빚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그걸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주변에서 안 해주니까 내가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얼마나 이거 잘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행동주의나 학습주의 이론에서는 너무 그렇게 해서 습관이 돼서 이걸 안 받으면 못 견딘다라는 것도 일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가 잘나가지고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얘가 나중에는 어디 가서 그렇게 칭찬 안 받고 센터 오브 더 스테이지에 없으면 내가 무슨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이게 안 채워져서 인정과 공감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안 채워져서 이 빈 자루보따리를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나 좀 채워주세요. 나 좀 채워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가 창피하니까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죠. 교묘하게.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데 첫째 형 아예 가족 분석까지 하셨네요. 첫째 굴절이니까 성공을 했어요. 본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아주 전형적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구 선생님하고 잠깐만요 선생님 얘기했는데 부모가 너무 잘나잖아요. 부모가 너무 잘나고 또 삼남인데 이 형들까지 다 잘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잘나면 못 써요. 우리가 조금 바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를 딛고 뛰쳐나가죠. 너무 잘나려고 그럴 때 좀 죽이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 덕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르시스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 그러니까 제가 친한 사람들이 연예인인데 그들은 늘 나이는 50살이 넘어도 정말 30대 같아. 그렇죠. 너무 예뻐.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안 네. 하면 병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거죠. 저도 이쁜데 맞아요. 저는 완전 시니어가 어느 순간 돼야 되는. 그렇죠. 저는 오너인데 예. 저는 시니어가 돼야 되고 네. 그들은 늘 똑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업에서도 있는. 지금 아주 굉장히 잘 지적하셨어요. 자, 연예인이 돼서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됐다라고 보시는데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연예인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그 관심을 받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원래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잡을 그렇게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지금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자 어떤 경우는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인 경우도 인사이트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이제 봉착해서 정말 성찰을 할 때가 있거나 굉장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좀 나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고쳐지죠. 근데 고쳐진다는 것이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런 사람이 뭐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뭐 깨달음이 생겨서 조금 좀 완화된다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게 디스오더가 붙을 정도면 상당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이게 붙을 정도면 이게 요건이 다 있어요. 제가 2013년 4년에는 드렸었어요. 예, 누가 또 질문하세요? 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 직업적으로도 그런 말씀, 뭐 연예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제 아버지 모습이 항상 저런 거거든요. 근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보면 본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일을 시작했고 그걸 헤쳐나오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했던 게 옳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따라야 되고 맞아요.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하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젊은 이제 교육을 받았고 이제 부모님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저런 거거든요. 아버지는 평생을 30년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를 제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 병적이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직업적으로 저희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어느 이제 조그맣은 큰 기업을 이끄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제가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요. 어떤 부모님이 힘드시냐면 자수성가한 분. 자수성가한 분은 컨텍스트가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노력해서 완전히 읽었기 때문에 the only way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무조건 힘듭니다. 무조건 힘들어요. 힘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틀이 강한 분들 있죠. 교육자. 이렇게 일반화해서 대단히 죄송해요.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육자 혹은 뭐 목회자, 경찰, 군인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게 룰을 지키는 것이 직업이잖아요. 그런 분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잘 하시면서도 플러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지키던 거를 페르소나를 여기 집에 와서까지 쓴다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아주 전형적으로 힘든 게 자수성가한 아빠 밑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대 스님이 다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아까 이책까지도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네. 본심, 원래 마음, 네. 전심. 우리의 자아 상태를 보면 그 맨 이 에릭슨 직전에 보면 우리의 자아 상태가 부모 자아가 있고 어른 자아가 있고 어린이 자아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 상태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수성,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제가 서울 인문 포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심을 잃어버려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윌리엄 워즈워드도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어로. 그게 우리가 아이에서 윌리엄 워즈워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이로부터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어른의 아버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어린아이인 적이 없었던 듯이 나는 처음부터 엄마 아빠인 듯이 걔를 야단치고 이 메시지로 걔를 내 맘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모든 병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장시간 감사합니다.